서부 영화의 주인공이 차가운 표정으로 살룬의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순간 모든 소음이 멈추고 정적이 흐릅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긴장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구석 테이블에선 게임이 멈추고 카드가 손에서 미끄러집니다. 이 장면은 서부 영화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에게는 잊히지 않는 상징적인 순간이죠. 어릴 적 저는 서부 영화를 보며 항상 궁금했습니다. 과연 살룬은 영화 속처럼 술과 도박, 총싸움만 벌어지던 곳이었을까요? 입구에 흔들리는 문은 왜 항상 그런 모양이었고 2층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서부 영화의 낭만적 환상 뒤에 숨겨진 진짜 살룬의 이야기를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티 맥플라이처럼 시간여행을 떠나 그 당시 살룬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개척지에서 삶은 때때로 모험과 기회로 가득했지만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농사, 철도 건설 혹은 광산에서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마친 젊은 남성들은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요즘처럼 놀거리 먹거리가 다양하지 못했던 개척지의 소박한 마을에서 그들이 하루를 마치고 향할 곳은 살룬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살룬은 단순히 술만 마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마을의 심장부로서 정착민들, 현지인들, 그리고 여행자들이 한데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휴식을 취하고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누거나 카드게임을 즐기던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서로 교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성이 매우 적었던 서부 개척지에서 배우자가 없는 남성들은 이곳에서 친구를 만나고 삶의 고단함을 잠시 잊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폭력과 난동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서부 영화에서 흔히 그려지는 총격전은 현실에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광산이 발견되거나 여러 개의 농장들이 들어서거나 또는 철도가 놓이게 되면 주민들이 사는 마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는데 이때 가장 먼저 들어서는 시설이 바로 살룬이었습니다. 이는 마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식량과 생필품을 교환하거나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시장이나 보안관 등을 뽑는 지역선거와 각종 커뮤니티 모임도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교회가 없는 작은 마을에서는 살룬이 임시 예배당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술과 도박이 잠시 중단되고 설교자가 사람들을 모아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살룬은 요즘의 SNS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최신 소식을 듣고 온갖 소문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서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신문을 구독하는 가정이 드물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살룬에서 신문을 읽었고 지역의 정치가나 보안관, 판사 등 선출직에 나서는 후보자는 살룬을 통해 자신의 포부를 알렸습니다. 신문과 전신이 들어오지 않는 작은 마을에서는 특히 살룬은 가장 중요한 정보의 교환 장소였고 여행자나 우편 배달원, 포니 익스프레스 같은 메신저를 통해 들어온 소식은 살룬을 통해 마을의 모든 주민들에게 알려지곤 했습니다. 마을의 형성과 함께 들어서는 초창기의 살룬은 그저 큰 천막 안에 테이블과 술 몇 병으로 시작했습니다. 타운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노동자들은 주로 텐트에서 생활했으며 난로 같은 난방장치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쌀쌀한 날에는 추위에 지친 몸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점점 타운이 커가면서 살룬도 함께 성장했고 특히 철도가 있는 곳은 빠른 속도로 번성해 갔습니다. 많은 테이블과 다양한 술과 음식 그리고 포커, 파로, 삼카드, 몬테 등 많은 종류의 게임과 도박이 가능해졌습니다. 살룬은 경쟁적으로 들어섰고 각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19세기 후반 서부의 어느 타운에 들어간다면 아마도 제일 먼저 살룬에 방문해보고 싶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신은 마을의 가운데 자리 잡은 어느 살룬의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그런데 왜 영화에서 등장하는 살룬의 문은 항상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문은 배트웨잉 도어라고 불리는데 문 손잡이가 필요하지 않아 양손에 연장이나 짐을 든 노동자들이 몸으로 밀고 쉽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허리 높이의 양쪽 도어는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바람이 불면 부드럽게 흔들리며 외부의 빛과 공기가 드나들기 쉽게 만듭니다. 이는 매캐한 담배 연기뿐만 아니라 술 냄새, 땀 냄새, 음식 냄새 등이 공기와 함께 순환하게 도와줍니다. 거리에서 들여다보이는 내부와 이 문을 통해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반면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술과 도박이 벌어지는 내부의 풍경을 가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내부에서 싸움이나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빠르게 대피하는 데도 좋았습니다. 물론 모든 살룬이 이런 도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의 텐트형 살룬에서는 천이나 가죽 커튼을 많이 사용했으며 추운 지역이나 산간마을 또는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밀폐형 문을 선호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 찬 살룬으로 들어선 당신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바닥은 나무 널빤지로 깔려있지만 먼지와 진흙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있고
낡은 테이블과 의자를 채운 노동자들은 포커나 파로 카드 게임에 몰두해 있습니다. 천장에는 석유 램프가 흔들리며 불빛을 흩뿌리고 구석구석에는 연기가 가득합니다. 중앙에는 잘 닦인 바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뒤에서 수염이 덥수룩한 바텐더가 부지런히 잔을 채우며 손님을 맞이합니다. 바 위에는 크고 작은 술병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는데 캔자스의 증류수부터 멕시코산 데킬라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당신은 바에 앉았지만 무엇을 주문할지 몰라 바텐더에게 오늘의 하우스 스페셜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바텐더는 탱글풋, 타란툴라 주스, 레드아이, 그리고 코핀 바니시 같은 낯선 이름의 술을 추천해줍니다. 사실 이 음료들은 대부분 싸구려 재료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당시 술은 품질이 좋지 않았고 원가 절감을 위해 알코올에 씹던 담배, 암모니아, 화약, 테라빈류, 그리고 탄설탕 같은 재료가 첨가되곤 했습니다. 제각기 강렬한 맛을 자랑하고 몸에도 좋지 않았지만 당시 이런 독특한 술들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음료는 파이어 워터였습니다. 이 음료는 인디언 무역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어 워터는 칵테일이나 이상한 혼합물이 아닌 순수 알코올에 가까웠으며 현대 위스키와 비슷했습니다. 이 이름은 정착민과 원주민 간의 초기 거래에서 유래했는데 정착민들은 자신들의 술이 알코올 함량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캠프파이어 위에 술을 부어 불을 붙이는 시연을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파이어 워터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가격은 마을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는데 캐나다의 유콘 지역 같은 외딴 지역에서는 위스키 한 잔에 50센트를 받았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있는 콜로라도나 캔자스 같은 지역에서는 같은 음료가 25센트 정도였다고 합니다. 살룬에서는 술 이외에도 샌드위치, 스테이크, 소시지, 스튜, 베이컨 또는 포크 앤 빈스 같은 다양한 음식을 판매했으며 치즈와 크래커가 무료 안주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굴스튜, 굴구이, 굴튀김 같은 굴요리도 인기 있는 고급 메뉴였다고 합니다. 바텐더는 단순히 술을 따르는 것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보안 업무를 담당했고 게임을 진행하거나 딜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장하는 서부 지역에서 숙련된 바텐더에 대한 수요가 폭증해 1860년대부터 1900년 사이에 개척지의 바텐더 수는 4,000명에서 5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바텐더가 인기를 끌자 1860년대부터 바텐더 매뉴얼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책들의 도움 그리고 유능한 바텐더의 치솟는 몸값은 이들을 떠오르는 전문직으로 만들었는데 숙련된 바텐더들은 더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교수나 믹솔로지스트 같은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타이틀을 가진 바텐더들은 은으로 맞춤 제작한 자신만의 바텐딩 도구 세트를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믹솔로지스트들은 바텐딩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임스 어프는 이러한 유능한 바텐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와이엇 어프의 형제로 다리 부상으로 가족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대신 살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1870년대 그는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살룬을 운영했습니다. 목마른 여행객들이 살룬에 들르면 제임스는 특유의 바텐딩 기술로 손님을 매혹시키고 훌륭한 음료를 제공하고 난 뒤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인근의 매음굴로 보냈습니다. 제임스 업처럼 유능한 바텐더의 역할 중 하나는 외로운 남성들에게 위로의 시간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개척지에는 혼자 온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고된 노동으로 살아가는 외로운 젊은 남성들은 바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신이 바에 앉아서 바텐더가 만들어준 암모니아와 화약이 들어간 화끈한 맛의 칵테일을 마시고 있는데 한 여성이 옆에 앉아 속삭입니다. Can you buy me a drink? 그리고 바텐더는 당신에게 그녀에게 한 잔 사주라고 말하며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칵테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성이 옆에 앉는 대가로 당신의 계산서에는 25센트가 추가되고 그녀가 마시는 술에는 몇 배의 마진이 붙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여성이 마시는 칵테일에는 술 대신 물이 들어갑니다. 당신의 얼굴에 술 기운이 어느 정도 돌고 술을 더 주문하지 않자 옆에 앉은 여성은 당신에게 오늘 밤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도 있다고 유혹하고 바텐더는 그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은근히 거듭니다. 외로운 여행자에게는 거절하기 어려운 달콤한 속삭임에 많은 남성들은 2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향합니다. 살룬의 2층 또는 별도의 건물에 마련된 방들은 직업 여성과의 데이트에 사용되기도 했고 숙박을 위해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간이 침대가 놓인 작은 방이었는데 지역과 살룬의 규모에 따라 저렴한 다인실이 제공되기도 했고 또는 호텔 이상의 좋은 시설을 갖춘 곳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손님들에게 간단한 식사와 함께 조촐한 아침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접대부 중에는 독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빅민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마울다 브랜스콤은 애리조나주 툼스톤의 한 살룬에서 접대부로 시작해 나중에는 바텐더와 바운서로도 활동한 특이한 사례입니다. 어느 날 만취한 손님이 살룬 천장을 향해 총을 쏘자
빅미니는 그를 단숨에 잡아들어 바깥으로 내던졌고 이 사건 이후 그녀는 살론 내 안전을 책임지는 바운서로 고용되었습니다. 나중에 전설적인 여성 갱단의 리더가 된 벨스타는 살론에서 일할 때 술을 마시러 오는 부유한 상인들이나 사업가들로부터 금광이나 철도 개발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캐내어 갱단에게 넘기고 수익을 나눠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매력과 교묘한 대화술은 많은 남성들을 방심하게 만들었고 살론은 그녀에게 중요한 정보 수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후에 벨스타는 범죄계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남았으며 이후 여러 서부 영화와 소설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당시 여성들이 거친 개척지에서 어떻게 생존과 자립을 위해 변신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2층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당신은 다시 바로 돌아옵니다. 의자는 테이블 주변에만 있고 대부분의 살론에서는 바에 스툴을 비치하지 않아 서서 마시거나 먹어야 했습니다. 테이블과 바의 이곳저곳에는 수건과 함께 침 뱉는 통, 스피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바 앞에 걸린 고리에는 수건이 매달려 있었고 손님들은 이를 냅킨처럼 사용해 맥주가 묻은 콧수염이나 윗입술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수건을 절대 사용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거의 세탁되지 않고 매우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며 세균과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씹는 담배를 사용하는 것은 살론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바 주인들은 침을 뱉는 통인 스피툰을 마련했지만 많은 손님들은 여전히 바닥에 침을 뱉곤 했습니다. 바닥은 담배꽁초, 침, 쏟아진 맥주로 지저분해졌고 더러움이 지나치게 쌓이면 바닥에 흙이나 톱밥을 뿌려 이를 흡수하도록 했습니다. 비위생적인 살론 그리고 목욕을 거의 하지 않던 당시 사람들의 땀냄새가 가득한 바의 공기는 그야말로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서둘러 나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서부의 상징이었던 살론은 왜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마치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것 같던 살론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된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우선 고용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광부, 카우보이, 철도 노동자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살론에서 술을 마시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근무 시간 중에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부터였습니다. 고용주들은 생산성을 위해 근무 중 술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했고 이는 살론의 단골들을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살론의 위생 상태도 문제였습니다. 보건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낡고 비위생적인 시설은 지역 보건 규제의 대상이 되었고 더 이상 허술하게 운영할 수 없게 되었죠. 도박과 매춘 역시 살론을 지탱하는 큰 축이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살론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살론 쇠퇴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금주운동이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술, 도박, 매춘이 사회를 타락시킨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반살롱 연맹 같은 단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끼를 든 여성들은 살론에 쳐들어가 술통을 부수고 내부를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사회 개혁 단체들은 살론 밖에서 시위를 벌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술과 도박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술에 취한 손님들은 신경 쓰지 않고 마을 밖 텐트에서 잠을 청하거나 다음 마을로 떠났습니다. 밤새 잃어버린 돈이나 살론에서 싸운 일들은 다음날 뜨는 해와 함께 잊혀지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런 작은 반항도 문명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시들이 점차 성장하면서 상황은 변했습니다. 살론이 제공하던 사회적 서비스들이 점차 전문화된 사업체나 기관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술은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더 깨끗하게 제공되었고 도박은 합법적인 카지노로 자리를 옮겼으며 사회적 교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교회로 대체되었습니다. 살론은 점점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갔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1919년 금주법의 시행이었습니다. 알코올의 생산과 판매가 불법화되면서 서부의 살론들은 일제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술도 도박도 과거의 이야기들도 그곳에 남을 수 없었습니다. 1933년 금주법이 폐지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미 살론이라는 단어 자체를 일상에서 거의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때 서부를 상징하던 공간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 그때의 숨결을 그대로 간직한 살론은 이제 드물지만 미국 곳곳에는 여전히 그 전통을 간직한 채 운영 중인 곳들이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프레스캇의 위스키 로우는 과거의 모습을 재현한 40개의 살론이 밀집해 있는 거리로 유명합니다. 이곳에는 1877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더 팰리스와 같은 역사적인 살론이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이곳은 과거 와이어트 어프와 딕 할리데이 같은 전설적인 인물들이 찾았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텍사스의 화이트 엘레펀트 살론도 화려한 도박과 사교의 중심지였던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의 포커 테이블과 오래된 바에는 그 시절의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콜로라도의 실버 달러 살루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과 함께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선사합니다. 술 한잔을 마시며 오래전 그곳을 거쳐갔던 수많은 인물들의 흔적을 떠올리다 보면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자연스레 상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살룬이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캐나다의 작은 마을 곳곳에는 아직도 과거의 흔적을 품은 작은 바와 레스토랑들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런 곳을 여행할 때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바닥의 삐걱거리는 소리, 낡은 나무 의자의 흔들림, 그리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유쾌한 소란들, 서부의 이야기는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행이 여러분께 작은 휴식과 상상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